안녕하세요.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에게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미안한 내용도 많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상견례장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업신여기셨어요. 남편네 집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혼자 계시긴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은 계속 당당하시더라고요. 딱히 내세울 거 없는 집안, 평범한 대학을 나온 저를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못마땅히 여기셨고 그 모습을 계속 티내셨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내 아들들 중에 이혼한 집안 며느리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은 한다만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설마 우리 아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찝찝하던지.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하셔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사과를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사돈? 뭐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건데. 아, 사돈이 크게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제가 이혼한 게 저희 딸아이가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제 딴은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저와 딸은 별개로 봐주세요. 제 딸이지만 진짜 야무지고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 모습 잘 봐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저 엄마가 혼자 키우셨지만 아빠 빈자리 못 느끼게 키워주셨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아, 정산 뉴스구나 아주. 이런 것만 봐도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게 티가 나는 거다. 사돈, 제 말이 틀리나요? 이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못 배웠던 소리 안 듣고 자랐다더니 나한테 대번에 듣자니? 아유, 못마땅해.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은영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도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 말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아들 마음에 못 박을 수 없어서 허락하는 결혼이니 그리 하세요. 너도 감사히 여겨라. 기분 좋은 상견례장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던 전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를 전부 해갈 순 없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어찌나 미안한 결혼식이었는지 지금 같아선 당장 엎어버릴 결혼이었지만 그땐 어려서 그랬는지 참 사랑을 포기하기가 어렵더군요. 혼수도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맞춰 혼수를 해갔지만 어머님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지겹도록 언제나 혼수 얘기를 들었어요. 혼수도 빈약해가지고 너네 집 가난한 거야 그러다 치지만 지금까지 일만 했다고 하고선 돈도 안 모아놓은 거야? 어쩜 너희 집 올 때마다 이렇게 가전이며 가구가 빈티가 나니? 하필 이런 게 큰 며느리라고. 내가 원한 건 이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고상하고 잘 배우고 기티나는 며느리를 얻을 줄 알았다 나는. 뭐 하나 기티나는 구석이 없어. 빈티가 줄줄 흘러가지고.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일지언정
저 정말 큰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정 가구야. 다 일반 사람들 선에서 한 건데요. 어머님 기준이 어떠실지 몰라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떤 걸 원하셨는지.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로 했어야지. 어디 이딴 걸 혼수라고. 에휴, 네 안목이 이 정도뿐이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믿게만 보지 마. 어떻게 믿게 안 보니?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나 꼬실 생각은 마. 난 절대 안 넘어가니까.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알랑방귀 끼워봤자 라는 거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쁜 마음이 들어도 들지. 한숨만 나와서. 어머님 혼수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 집 사주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바라기만 하는 거 좀 모순 같아요. 뭐? 아주 이제 시애미한테 집 안 해줬다고 지금 따지는 거냐? 어쩜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 이게 네 본색이지? 아무리 제가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시어머니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고 워낙 말수도 없고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지만 시동생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들이었어요. 다들 대학 스펙도 빵빵하고 양친 부모 모두 계셔서 아쉬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며느리들이었거든요. 저에겐 동서들이 생겼고 어머님에겐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이었지만 전 그때부터 일일이 동서들과 비교를 당해야 했고 심지어 동서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시모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동서 시집살이도 저에게 시작이 되었고 오히려 이것들이 더해져서 점점 힘든 시집살이가 되었어요. 예, 둘째야. 이거 너네 형님 보고 그릇 좀 닦으라고 해라. 넌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왔을 텐데 뭘 주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나와.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라고. 쟤는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쟤 시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넌 어서 와. 과일 먹으렴. 그래요, 형님. 어서 와서 어머님이랑 우리 과일 먹어요. 큰형님이 주방에 대해서 더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 그럴까요? 하긴 이런 건 형님이나 어울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안 어울리잖아요. 형님, 얘기 들으셨죠?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들 좀 싸주세요. 아무래도 전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생명이라.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같은 며느리들인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세요?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 노릇한 지 6년째예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쯤 되면 미운 정이라도 쌓일 시기 아닌가요? 아, 미운 정이란다. 넌 그냥 밉지. 그리고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이 집에 왜 붙어 있니? 내가 너 이런 거 시키려고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거야. 이런 것도 안 할 거면 당장 이혼하고 나가.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말 대답을 해. 어머님, 이래서 며느리 교육을 초장에 해야 한다니깐요.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머님한테 말 대답했을 모습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형님, 어머님한테 말씀 좀 삼가세요.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열등감도 정도 것이지. 둘째 동서는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셋째 동서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둘은 대학 스펙도 빵빵하고 밖에서 나름 인정받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 위축감을 느끼게 해준 건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었지만요.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차별과 동서들의 무시로 인해 나날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셋째가 옷가게에서 옷들 좀 가져왔다고 하는데 와서 가져갈 거 있음 가져가라. 여기 둘째도 와 있어. 어머, 그래도 돼요? 어머님이랑 동서만 입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서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어머니. 참나, 고마울 것도 많다. 옷이 많으니까 너 가져가서 입으라는 건데 뭘 고마워? 됐고, 빨리 와서 옷도 가져가고 점심도 차려. 배고파 저 세상 가겠다. 네가 해준 비빔국수 먹고 싶으니까 얼른 와서 음식 좀 해. 네 동서들도 너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출발해. 투박한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옷을 챙겨가라는 챙김에 조금 감동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챙겨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전 기분이 좋아 그동안 당했던 것들은 모두 잊고 시어머니와 동서들과 같이 먹으려고 떡에 빵에 바리바리 사서 시어머니네 집을 방문했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건 멸시와 비웃음 뿐이었어요. 중학생 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저 하나를 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왔냐? 내가 뭐랬니? 바로 올 거라고 했지? 넌 어쩜 이렇게 예상을 비껴나가질 않냐? 이왕 온 김에 여기서 옷 좀 골라봐라. 셋째가 이런 옷들은 노인회관이나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는 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고 내가 보내지 말라 했어. 뭐하러 남주냐? 어차피 너야 어디 다니는 애도 아닌데 여기서 골라 입으면 좀 좋아? 골라봐라. 아주 너한테 딱 어울려. 그러게요. 형님한테 딱 어울리는 옷 같아서 동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동서 옆가게에서 올 풀리거나 패턴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은 옷들이라 기부하는 거래요. 근데 딱 취향이 형님 취향 같아서. 저흰 이런 촌스러운 건 별로거든요. 골라보세요. 가져오길 잘했네요. 어머님 가시는 노인정에 갖다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제가 형님 생각을 못했지 뭐예요. 골라봐요. 아우, 그럴 줄 알았으면 바지들도 가져오는 건데. 몸빼 바지고 뭐고 형님이랑 어울리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들 너무한다 정말. 어머님, 이러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전 어머님이 절 챙겨주는 줄 알고 바보같이 얼마나 좋았는데. 불량품에 이런 패턴 박힌 촌스러운 옷이니까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신 거죠? 챙겨주는 척 하면서 동서들이랑 저 또 비웃으려고. 아니 이게 챙겨줘도 난리네.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가라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그럼 이런 옷들은 얘네가 입겠니? 얼마나 고상하고 신여성들인데 집에나 있는 네가 입어야지. 이런 것도 사려면 다 돈이다. 그냥 가져가서 입어. 존심 챙기지 말고. 형님, 너무하세요. 어차피 형님이 입고 있는 옷들이랑 별반 다른 거 없어 보이는구먼. 뭘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이래서 배운 티,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좀 릴렉스 하세요. 동서는 입 다물어. 내가 지켜볼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아 떨 수 있을지. 어머님 등이 없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니들이랑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르니? 그나마 나보다 조금 나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좀 잘 사는 거? 그거 말곤 너네가 뭔데? 아, 귀청 떨어지겠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큰형님, 이럴 때마다 진짜 우악스러워서 상종을 할 수 없다니깐요. 무식해서야 원. 전 셋째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어머님 무시하는 거야 이미 이골이 난지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동서들까지도 계속되는 무시에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셋째 동서의 머리채를 잡자 둘째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쥐어 뜯더라고요. 그야말로 난투극 그 자체였어요. 한참을 셋이 엉겨붙어 싸우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며 제 볼을 2대를 날렸어요. 동서들 앞에서 이젠 얼굴까지 맞았고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가 어쩜 이리 무식해? 아니, 얘네가 뭐 틀린 말 했다고 이렇게 우악스럽게 덤비길? 너 같은 앤 더 당해야 돼. 아, 어머님, 정말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형님이라고 다 같은 형님인가? 급이 맞아야지. 주제 파악도 못 해가지고 진짜. 뭐라고요? 아, 진짜 오늘 일 절대 못 잊겠네요. 하다 어머님한테 뺨까지 맞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님 저 지방대 나온 거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손 벌린 적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 제가 남편을 개똥같이 여긴 적 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매번 이렇게 차별에 손찌검에 무시해. 동서들까지 동조하며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애아빠 아니면 정말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일 진짜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치겠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야? 저걸 더 혼쭐 냈어야 했는데 당장 네 동서들한테 사과해. 이 나쁜 거사. 사과는 인간한테 하는 거죠. 짐승들한테 제가 사과를 왜 해요? 니들이 나한테 사과해. 어머님도 사과하시고요. 동서들에게 사과하라는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모든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엄청 화가 났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노발대발 따지고 싸웠어요. 그로 인해 전 시어머니에게 완전 미운털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답니다. 어차피 이제 예쁨 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엄마가 이 사람 건드렸다면서요?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막말로 엄마가 말하지 말랬지만 엄마도 이혼했잖아. 그냥 사별로 해달라고? 엄마가 뭘 그렇게 잘나서 이 사람을 무시하냐고? 진짜 실망이야, 엄마. 뭐? 너네가 그 얘기 꺼내지 말랬지? 어디 이혼을 입에 올려? 내 평생 수치를. 그리고 맞을만 하니 맞은 거지. 걔가 쪼르르 너한테 가서 이러더냐? 뭐 빼어 먹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서방한테 일름질하는 꼴이란. 내가 그러니 미워하지. 쪼르르 말한 게 아니라 얼굴에 손자국이 그렇게 났는데 그럼 안 물어봐? 나 진짜 엄마 다시 봤어. 이럴 줄 몰랐다고. 나도 너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 큰아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이혼해서 너만은 정상 부모 밑에서 자란 애를 데려왔음 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딸을 데리고 와? 나도 너한테 실망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에게 듣기론 사실 어머님도 이혼을 했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기가 막혔어요. 본인도 이혼을 했음에도 저희 친정엄마를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이번만 제발 한번 넘어가 달라고 저에게 사정을 하였고, 그래 남편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였지만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아들 때문에 너 보는 거다. 그리고 이 많은 집안일을 네가 아니면 누가 하니? 고마워해야 할 거야. 네가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잘하니까 이 집의 며느리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날 일은 내가 잊고 넘어가 줄 테니 그리 알아. 넘어가다니. 그래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네, 그냥 감사히 모든 걸 생각할게요. 됐죠? 얼굴 붉히면 뭐하나요? 이게 또 말을 피아냥거리네. 너랑 얘기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나 차려, 당장. 시어머니와 그렇게 풀린 듯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었고, 저 역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지냈던 그때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둘러 병원에 갔더니 웬 노신사 한 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혼자 계신 엄마가 요즘 들어 외출이 잦다 싶었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나 하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전 늘 외로웠을 엄마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간암 말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이렇게 아픈 거냐고. 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엄마인데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괜찮아. 울지 마. 치료 잘 받고 살 날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엄마 인생 후회 없이 살았으니 엄만 이걸로 충분해. 다만 너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고. 너한테 제일 미안하지,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전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단해. 정말 존경해요. 혼자 힘으로 나 이렇게 시집도 보내주고 키워준 거잖아.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엄마의 말기암 소식에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나질 않았어요. 자식만 없더라면 엄마 따라 저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자식이 뭔지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역시나 인간 같지 않게 친정엄마 병간호를 집어치우고 곧 다가올 추석에 대비하여 음식 장만을 하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네 엄마 아픈 거 나도 안타까운데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명절은 챙겨야지. 와서 음식 해놓고 가라. 이 많은 음식 누가 하니? 평소에도 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식이랑 명절상 차리고 병간호를 해도 하란 말이야. 그놈의 명절상에 부엌일. 나 없었으면 어떻게 부엌일 했어요? 저 진짜 의문이에요. 절 그냥 가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 또 어머님한테 막말하네? 이런 건 형님이 하지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어쩜 사람이 매번? 다들 진짜 너무하네. 이 사람 속이 속이겠어? 제발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이 사람 보기 나 부끄러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이 사람한테 평생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거야? 나 진짜 안 참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괴롭혀. 어머, 아주버님도 괴롭히긴요. 저희가 무슨 초등학생인가요? 그냥 어머님 딴엔 형님이 해야 할 일이니까 말씀하신 거죠. 해야 할 일? 지금 나 눈에 뵈이는 거 없으니까 또 뜯기기 싫으면 그만해. 그래요. 이 부엌일 제가 해야죠. 알았어요. 하고 갈게요. 그날 와서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 그리 알아. 그네 늦지 말고 와서 명절상 차려라. 네가 할 일은 그게 다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아파 제 마음이 만신창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제가 와서 명절상을 차려야 한다고 했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던지라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리고 추석날이 되어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 앉혀놓고 기여도대로 새 며느리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불러 모아 앉혔어요. 어머님, 무슨 용돈까지 준비하셨어요? 형님은 혼수가 빈약해도 몸으로 떼어서 좀 받으려나? 이 집 부엌일은 그래도 형님 몫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형님 드간시 하시겠어요? 몸으로 이렇게나 떼었는데. 어머, 동서, 그거 말 된다. 그러게, 형님은 한 게 없어도 이 집 종처럼 일했지. 그럼 뭐 용돈 기대해 볼 만하네요. 동서들의 시답잖은 소리들을 다 무시했어요. 이제 저 인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서들과 봉투를 동시에 뜯어본 순간 참 기가 막히면서 조금이나마 열려있던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저와 남편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 동서들이 절 웃으며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저보고도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이혼해라. 네 엄마 아픈 거 보고 내가 깨달았어. 너까지 안 아플 수 있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당장 이혼해. 네 엄마 카남이라며. 그것도 유전 아니야?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몸까지 아프면 에휴 생각도 하기 싫어. 갈라서 당장. 엄마, 무슨 소리를? 그리고 이혼을 왜 해요? 전 절대 이혼 못해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 안 봐요. 그만하라고요. 여보,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자. 진짜 엄마 이런 사람인 줄 제대로 알았네요. 엄마는 어른도 아니야. 알아?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래,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집 식구들 내가 뭐가 아쉽다고 붙들고 있었나 몰라. 후회하지 마요. 이제 당신 내 시엄마 아니고 동서들도 내 동서들 아니니까. 이제 내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말라고. 남편 참 잘도 구워 삶았다. 그래, 신경 안 써. 네 주제에 뭐라도 할 수 있겠니? 제발 가족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 정 그 말을 끝으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고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참 고맙게도 시어머니를 다신 보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죠. 그리고 전 그 길로 온 식구 인생 종지부를 찍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제가 굳이 이제 사정을 봐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내 딸. 이제야 찾았는데 내가 뭔들 못해주겠니? 그 못된 것들 가만 안 놔둘 거다. 사실 그날 엄마 병원에서 본 노신사는
제 아빠였어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가 그걸 먼저 아시고는 아빠를 찾았고, 전부터 저를 보고 싶어 하던 아빠는 엄마의 부름에 당장 달려오신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이혼을 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아빠는 이혼 후 정말 승승장구하여 건물도 여러 채, 집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임대업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돈만 많으시지 옆에 가족이 없으니 늘 외로웠다고 했고, 저를 계속 찾았지만 엄마는 뒤늦게 절 찾는 아빠가 미워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랍니다. 그렇지만 몸이 저렇게 되시자 혼자 남겨질 절 위해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던 엄마였어요. 우연히 아빠랑 대화하다가 저희 시댁이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자 그곳이 아빠가 가지고 계신 집이었고 동선의 피아노 학원, 옷가게 등 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사실 웬만한 그 동네 건물과 집들은 아빠 것이어서 동네에서 큰손 할아버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동네 큰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저희 아빠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죠.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몰랐다는 게 참 기이하면서도 신기했고, 마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 저희 아빠는 모두에게 보증금을 다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 금액만 올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아니, 바로 그렇게 보증금을 올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사장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도 불쌍한 우리 딸 사정 안 봐줬잖아. 보증금 없으면 당장 나가. 계약 만료 시점으로 집 빼라고. 딸이라뇨? 아니, 그리고 다짜고짜 집을 빼라뇨. 한 번만 봐줘요. 우리 한두 번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장님. 내가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렸지. 근데 이젠 올리려고. 내 딸 이은용, 당신이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가 그토록 내가 찾은 내 딸이야. 이제 내 딸이랑 결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 사정 봐줄 필요 없지 않아? 당신 그 잘난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는 아빠의 얘기를 듣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그 길로 저희 집에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갑작스러운 큰손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저를 치켜세우며 절 살살 구슬리더라고요. 어찌나 존심도 없어 보이던지. 어머, 그럼 네가 큰손 할아버지 딸이었던 거야? 아니, 그럼 더 잘됐네. 이혼은 없던 걸로 하고 너 너네 아빠한테 말 좀 해줘라. 나랑 네 동서들까지 깡그리 나가라는 거야. 갑자기 보증금 이렇게 안 올려주면. 근데 어디 여기만한 집이랑 네 동서들 학원이랑 가게 하는 상가가 그렇게 목 좋은 데가 있니? 가격도 저렴하고 좀 네가 말 좀 잘해줘. 더 잘됐네. 이제야 며느리 노릇 하겠구나. 웃기지 마. 아줌마 당신이랑 동서들 모두 다 절여냈잖아.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 됐고, 아빠 말대로 당장 짐 싸서 나가. 뭐? 아니, 너 그때 내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다 잊어. 난 이미 잊었다. 네가 큰손 할아버지 딸이라는 거 듣자마자 얼마나 다 잊히던지. 그러니까 너도 마음 풀어. 니네 엄마 저 세상 가시면 나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잘해. 아,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당장 나가라고. 당신들 상가랑 집에서 쫓겨난 거
다 내 빅피처고 내가 아빠한테 부탁한 거야. 뭐야? 우리 물 먹으라고 그럼 너네 아빠한테 부탁한 거라고? 어찌 가족한테 이런 뒤통수를 쳐 네가?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날 한 번이라도 가족 취급했어? 그저 시녀 몸종 취급했지. 한 번 그 전세금 빼서 다른 데 가봐. 그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동서 그 잡것들한테도 전해. 그 돈으로 좋은 상가 얻어서 번창하라고. 아, 속이 시원해. 아니, 이제 와서 너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네가 그걸 박차겠다는 거야? 난 이 시엄마야. 나한테 잘해야지. 잘하긴 개뿔. 당신 며느리는 나한테 잘했어? 그저 종처럼 부려먹을 줄이나 알았지. 굴러 들어온 복을 당신이 찬 거야. 이제 그렇게 잘난 며느님들이랑 잘해봐. 아마 그지 같은 시엄마, 그것들이 시엄마라고 생각할지나 모르겠네. 동서들은 그 집이 자가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있는 척 고고한 척한 동서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시엄마, 시엄마로 생각할지나 모르겠네. 역시나 제 생각대로 동서들은 시어머니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였다는 것을 알자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 집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이 본인들 재산이 될 줄 알고 그동안 헌물을 켰었거든요. 참 시엄마와 며느리들이 똑같았던 거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결국 가게와 집을 빼야 했고 동서들은 이제와 아쉬운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시어머니 욕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동서들이 저를 떠받들며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 미안해요. 그때 시어머니 기분 맞춰주느라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저랑 막내 동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요? 그만한 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제 남편 지금 실직 상태라 제가 일을 꼭 해야 하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진짜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면서 충성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형님. 죄송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 보이는 건데. 아우,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꼴이람? 형님, 제발요, 봐주세요. 아니, 어머님도 그 집이 본인 집인 것처럼 해놓으시고 참 전세라는 게 충격이야. 형님, 저희 사정 좀 봐줘요. 제발요. 자기들 웃긴다. 날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형님이래. 돈이면 단가봐. 구차하다. 그렇게 잘난 동서들이니 더 좋은 자리 알아봐서 일해. 그럼 되겠네 뭐. 목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서들 능력 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부탁 말고 이 시간에 가게 자리들이나 알아봐. 그 돈으로 이 근처 좋은 데 얻기란 쉽지 않을 테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전 그런 동서들을 뒤로한 채 모든 연을 끊어냈어요. 남편 또한 그 전에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이 모자라 작은 월세집으로 옮겼고 동서들 또한 가게 자리를 옮기니 예전만큼 수강생들과 가게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저보고 정말 그 집들과 손절하길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아픈 엄마를 계속 간호를 하며 지냈는데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니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1년이 지난 후 편안히 보내드렸습니다. 상주가 저 혼자가 아니라 아빠와 같이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엄마 덕분에 아빠를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만이 저의 모든 걸 다 헤아려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너무 외롭고 헛헛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아빠와 남편이 참 많은 힘이 되어주었고 뒤늦게 찾은 아빠 덕분에 요즘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아빠에게도 자식이 저뿐인지라 저에게 건물 관리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노하우와 모든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답니다. 저 역시 주부에서 이제 이것저것 아빠를 도와 일을 하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어려서부터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 나름대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늦게 찾은 아빠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글을 쓰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신 엄마도 보고 싶고 지금 상황이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 돌아가신 엄마에게 든든한 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람차게 살아나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사연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앞뒀던 예비 형님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은 양면 테이프 생산직 사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외과 의사였던 지금의 예비 형님을 만나 끈질기게 고백을 시도한 결과 연인 사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예비 형님 집안에서도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갔었는데 기다리길 잘했다며 시댁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사람 앞일 모른다더니 누구나 인연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하게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하자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디 인사시키기에도 창피해 죽겠다는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에게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 해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놓았었죠. 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개인 미용실도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머님도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 손질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가족 전체가 제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용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관리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어. 더러워서 너희 미용실에 더는 가지 않으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꼴랑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너는 내 막내 아들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난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단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좋고 대단한 거죠. 좋은 말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무슨 기를 세워줘? 그랬다간 이미 나를 잡아먹었을 거다. 우리 집안의 오점인 네가 좀 빠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겐 안 되겠니? 그나들이 의사 며느리 데려오면 분명 결혼 안 한 처자들 수두룩 할 텐데. 내 작은 아들과 엮여주면 얼마나 좋아? 아직 애도 없으니 이혼하고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데 눈치껏 알아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댁 집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에게 막말을 가리지 않고 뱉어대는 시모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시댁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미용실은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돈 버는 직업이라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몸을 함부로 놀렸던 거 아니냐고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었던 건 미용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와서 관리받고 가셨습니다. 미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 데려간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관리받으시고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베풀면 시모도 언젠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날 크게 상처받은 뒤로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이 컸었는지 당분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곤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던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지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속 편하게 살자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차단하고 있었어요.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전화를 안 받아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미용실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시모도 저희 부부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좋았던 그날 하루를 망쳐버릴 정도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렸는데 시모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한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지 몰라 얼떨결에 저도 고개를 숙였는데 시모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형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 예비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용실 안을 살펴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린다던데 네가 관리 좀 해줘봐라. 너희들이 하도 연락 안 받고 차단하길래 우리끼리 먼저 얼굴 대면했었다. 어머님, 저는 관리받고 있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함부로 제품을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동네 구석에 미용실 하면 안 무서워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딱 범죄 일어나기 좋게 되어 있던데 좀 더 밝은 곳에서 미용실 차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미용실 용품들도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손님이 이곳에 찾아오긴 해요? 동네 장사라 아줌마 아저씨들 상대로만 벌어먹고 사는 건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이런 미용실 처음 봐서요. 이러니 어머니 머리가 전부 손상이 됐죠. 제가 가는 미용실에 조만간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관리 받아요.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받으면 다른 미용실 못 간다니까요. 저희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역시 동네 미용실이라 싸구려 제품만 쓰다 보니 내 머리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던 거구나.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니 내가 받는 대우도 급이 달라지는 거 봐라. 너는 이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니? 돈도 되지도 않는 미용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할 말만 하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기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전부 망쳤거든요. 예? 말하는 거 봤니? 어른 알길 아주 개똥으로 안다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어?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새며느리 얼굴 보여줄 겸 잠깐 틀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그 캠핑 뭔가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들렸다. 네? 저희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알아서들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캠핑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난리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시킬 겸 해서 자리에 모이는 거니 너희들도 무조건 참석해라.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최대한 좋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직접 움직였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거라. 너한테 부탁이 아닌 통보하러 온 거니 싫다는 말 할 생각 하지 마라. 의사 예비 며느리 한마디에 직접 움직이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의 차별이 너무 심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또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미용실에 무작정 들어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돌아간 뒤 짜증이 밀려온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어떤 문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캠핑이냐고 예비 형님의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을 올리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길래 점점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모가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렸습니다. 너, 내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좋게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한테 곳에 뭐라고 그랬니?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평생 인연 끊겠다고 화를 내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붙이지 않겠단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정식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좀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잖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오늘 미용실을 다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캠핑 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이 집안과 연을 끊어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참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보단 먼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미용실에 들어와서 예비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한다고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상처받을 만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없다고요. 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아유,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유,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아,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관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니? 아,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에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두 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두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두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두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2살에 경비 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방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 새벽 시간에 아파트 야간 순찰을 하던 도중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살피고 경비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놀라 고개를 돌렸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가 도착을 하니 창고 앞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길래 동물이 들어온 줄 알고 쫓아내려 창고 문을 연 순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붙여 오더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지만 제발 비밀로 좀 해주세요. 경찰에도 신고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밖에 눈도 오고 이 추운 날 여기에 있겠다고요? 그러다 저체온증으로 동상 걸려 큰일 난다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일단 자리부터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맨밥이라도 있으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여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탈수 증세도 있는 듯 보여 며칠 동안 추위를 피해 돌아다닌 것 같아 일단 급하게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과 함께 난로를 옆에 놔주었고 제가 먹으려고 싸왔던 아침 도시락과 컵라면을 여자에게 건네주었네요.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던지 제 눈치는 보지 않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음식을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일단 기력을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 본 여자는 낯선 환경에 긴장을 하기는커녕 금세 잠에 빠졌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네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에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겪게 된 이런 상황들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또한 당황스럽기는 했었죠. 아마 그날 아파트 창고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자를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겪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인기척조차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숨죽이며 여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는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어딘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마를 손등으로 대보니 열이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라 급하게 구급 약통을 열어 해열제를 먹인 뒤 경비실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부축해서 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태를 살펴보니 해열제가 도움이 되었는지 다행히 열이 떨어지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아파트에서 남은 근무 시간을 채우게 되었고 교대자가 도착하면서 그날의 정신없던 경비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여자가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동네 옷가게에서 대충 입을 수 있는 몇 가지 옷을 구매한 다음 이것저것 장을 본 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 상황을 살펴보자 해열제 덕분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확인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을 만든 뒤 거실에서 여자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문을 열어보려는 순간 여자가 문을 활짝 열었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된 듯 저를 보며 웃어주었네요. 일단 정상적인 모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몸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옷을 건네주었고 식어있던 죽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재정비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는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차려둔 죽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고 출근을 하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매일 야간 근무를 해야 돼서요.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 웬만하면 그쪽이 겪고 있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내 집에 머물던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봐도 돼요. 다시 아파트 창고나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가 필요할지 몰라 식탁에 10만 원 정도 올려두었으니 그거 가지고 근처 편의점에서 살 거 있으면 사세요.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꼭 받은 만큼 신세 갚을게요. 아저씨 도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집으로 돌아오시면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경비를 하는 동안 저희 집에 있는 여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 야간 순찰을 하고 경비실로 돌아왔는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경비실 앞에 비상 깜빡이를 틀며 서 있었고 그 차를 보며 천천히 다가가자 차 뒷문에서 중년의 여자가 내리면서 저에게 다가와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중년 여자의 한마디에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근처에서 떠돌아다니는 여자 한 명 못 보셨나요? 긴 생머리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160 정도 되는데요. 사진 한 장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발견하신다면 사진 뒷면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살해는 충분히 할 테니까 발견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 꼭 좀 저에게 먼저 연락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사진의 여자가 누구길래 지금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시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제가 도와드리던가 하죠. 제가 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겠어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제 딸이라서 그래요. 더 이상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면 제 마음을 아시겠네요.
눈바람이 흩날리고 있던 새벽 시간에 경비실에 찾아온 중년의 여자는 자기 딸을 찾는다며 저에게 사진을 건네주었고,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아파트 창고에 숨어들어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제가 사람들을 겪어온 경험에 의하면 엄마라고 했던 사람의 태도와 말투를 봤을 때 딸을 찾겠다는 간절함보다는 찾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투와 분노하는 표정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 중년의 여자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건네준 여자는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면서 저희 집에 몸을 숨기고 있는 여자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날이 밝아 교대 시간이 되자 서둘러 퇴근을 했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서둘러 집에 있는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할 것 같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들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려는 순간 집안의 달라진 분위기와 퇴근 시간에 맞춰 차려진 따뜻한 밥상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네요.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고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일단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달라진 집안 풍경을 두리번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에 거슬리는 건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아저씨한테 신세 진 것도 있어서 집안 정리 좀 해봤어요. 처자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놓고 걱정되지도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잖아. 왜 몰라요? 벌써 충분히 알고 있는걸요? 저를 위험해서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믿고 이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아까는 갑자기 변해버린 분위기 때문에 미처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새벽에 한 중년 여성이 경비실에 찾아와 이 사진을 건네주며 딸을 찾는다고 목욕하는 즉시 연락 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처자 엄마가 아닌 것 같던데. 네, 그 사진을 건네주신 분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분은 저희 엄마 자리를 내치고 들어오신 새엄마예요. 그런데 엄마를 내치고 아빠랑 지내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아빠가 돌연사 하시면서부터 새엄마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셨었는데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부터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건네주시길래 먹으려 하지 않자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강제로 먹이려 하시는 모습에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된 거네요. 그럼 일단 처자 모친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래야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핸드폰도 잃어버린 거야? 너무 급하게 집 밖을 뛰쳐나오느라 핸드폰은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분명 집에서 도망치기 전날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건 분명 새엄마에게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 잡히지 않고 몸을 숨긴 뒤 엄마를 찾을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날씨도 좋지 않고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온 터라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몸을 숨기는 것도 겨우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서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도움을 줬던 여자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집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인 여자는 그날 이후부터 철저한 준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묵묵히 뒤에서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생활을 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에 찾아왔던 새엄마라는 분이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대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발견하고 몸을 숨긴 뒤 천천히 경비실 뒤로 돌아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 어딘데? 네가 어디에 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양이지. 실종 신고도 했는데 경찰에게 접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디에서 돈을 쓴 내역도 없으니 내가 찾을 수 있어야지. 너희 엄마 얼굴 보고 싶으면 일단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너희 엄마 얼굴은 절대 볼 수 없을 거다. 나는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지금 나한테 도망친 지 1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한계치에 다다랐거든. 이번에도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때는 너희 엄마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거다. 알겠니? 미리미리 전화해줬으면 이 시간에 경비실 돌 일도 없었을 거 아냐?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일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나를 속인다면 너희 엄마 얼굴은 2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다. 너희 아빠가 남긴 유산 나한테 넘긴다는 사인 하나만 하면 끝이야. 그럼 너는 자유가 되는 거야. 어차피 밝히려 해봤자 증거 하나 없는데 용 쓰지 말고 내일 조용히 나와라. 새엄마라는 여자는 분명 저희 집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자와 통화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중년의 여자는 경찰을 동반할 시 신엄마의 생사는 장담할 수 없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다급하게 통화를 끝내더니 차에 올라탔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친엄마라는 분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아 저도 급하게 차에 올라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둔 채 한참 동안 뒤따라가니 어느 한적한 별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몇 명의 경비원들이 서둘러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며 사색이 된 얼굴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별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3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별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던 경비원들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요. 사모님, 저희 업체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 사실이 외부로 나가는 순간 저희는 끝장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병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용한 이유가 뭐야? 이런 것까지 전부 뒤처리하라고 많은 돈을 들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어차피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한 배를 탔다고. 계약 파기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되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나랑 범행을 저지른 똑같은 공범이라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고. 별장 안에는 분명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처자의 친모가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은 상당히 위급해 보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하면서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별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저에게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처자는 정신을 잃고 들것에 실려 나온 모친을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있는 새엄마에게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려붙이며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처자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모친분이 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꽤 많은 출혈이 일어나 쇼크한 상태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서둘러 출발을 해야만 했네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경찰은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을 받았고 경찰에 출석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저희 집에서 머물던 여자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수술은 잘 끝나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저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네요. 결국 처자의 새엄마는 집안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고 음식에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 처자 부친을 눈을 감게 한 뒤에 모든 걸 혼자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처자 또한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모두가 무사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처자의 새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세상 떠나게 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100일의 시간 동안 함께한 여자는 두 번이나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던 모친분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옆을 지켜주던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던 여성은 제 얼굴을 보고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잘 지내고 있었어?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신도 정말 몰라보게 많이 늙었구나.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때 나를 떠나갔었잖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와서 왜 내 앞에 나타난 건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한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내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때 당신이 나한테 위안 판정을 받은 뒤 나를 떠나려 했을 때 내가 홀몸이었는지 알아? 당신 나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무조건 나에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다며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내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결혼을 하고 암에 걸린 나와 산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아까운지 알아? 당신이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만 가던 내 옆에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 그랬겠지.
당신은 그때 당시 상당히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나도 다른 삶을 찾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했지만 일찍 불러오는 배 때문에 내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 했었다고. 그래도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서 겨우 설득시켜 당신 딸을 세상 떠난 내 남편이 마음으로 키워주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만큼 불만이 점점 쌓이더라고. 과거의 나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못했어. 그리고 내 딸을 돌봐줬었다고 했지? 그것도 고마워. 사람의 인연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민영이가 친아빠를 만나게 됐는지 나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말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만 돌아가줘. 나도 당신이랑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위험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분명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테고 당신의 인생 내 수발만 들다가 허비할 것 같아 비겁하게 도망쳤던 건 맞아. 그때 당시에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새 출발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나 혼자 타지에서 힘들게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조금씩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기적처럼 위암의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다시 당신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어디로 갔는지 떠나버렸더라고. 나 또한 그날의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었어. 정말 미안해.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분이 내 친아빠라고? 그럼 세상을 떠나신 분은 나랑 피를 나눈 진짜 아빠가 아니었다는 거야? 아파트 창고에서 추위에 떨며 도망쳤던 여자가 제 딸이었다는 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에 의해 끌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도와준 건 고마우나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때 받았던 상처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면서 그때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고 남은 인생 제 딸과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제 딸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네요. 30년 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이 기적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남은 인생을 희생하며 그녀와 딸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믿을 수 없었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친딸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알아가며 가까워지려 노력하면서 관계 형성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 결과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함께한 시간이 많진 않지만 이번 추석에는 혼자가 아닌 제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비록 과거에 그녀를 위해 선택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지금에서야 제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사랑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이제 곧 다가올 추석,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